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연사분들과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토론자로 세 분을 더 모셨습니다. 박범순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이승주 산오피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님, 그리고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성장 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본 토론의 좌장은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저희 토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발표를 해주신 키노트 스피치를 포함해서 네 분의 연사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으로 모신 분은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기술 혁신 정책 측면에서 주로 많은 얘기를 해주실 박범순 카이스트 교수님, 그리고 산업정책, 바이오 산업정책과 신기술 산업정책 쪽에서 코멘트를 해주실 최윤희 박사님, 그 다음에 전 현재 산오피 아시아태평양 R&D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승주 박사님께서는 아마 주로 바이오 기업 측면에서 코멘트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 분의 먼저 패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5분에서 7분 정도 먼저 토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박범순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박범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스태피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연사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세 가지일 텐데요. 여기 제목에 나왔듯이 New Policy Challenge, 어떤 폴리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이시안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두 개의 질문과 그리고 한 개의 커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강연 내용을 정리하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문제 의식과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한 제 이해를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 바이오 헬스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인 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에이징 소사이어티, 고령화 사회, 저출산 등등 있지만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그 문제 의식,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 바이오와 관련된 마켓이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지기 때문에 점점 더 경쟁은 심해지고 하이텍은 개발이 되고 거기에서 뒤처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국가 정책 어떤 식으로든지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일본, 한국 다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럼 이런 이노베이션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산업을 일으키고 컴패러티브하고 이런 게 이제 목표일 텐데,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은 처음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에이징 소사이티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많은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이나 인더스트리의 목표가 굉장히 개인화된 건강, 그러니까 individualized health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드럭을 만들고 좋은 치료제를 만들고 등등 해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아까 일본에서 오신
미야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거를 사고 쓸 수 있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그 사회 구조 상에서 약간 양극화, 그 헬스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 이 그 의료 혜택을 받아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은 사실 에이징 소사이티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더 중요한 거는 그 엘더리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케어의 문제, 그 복지의 문제 이런 것과도 같이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I want to ask Mr. Miyata, how do you think about affordability of individualized medicine and then high-tech based drugs and so on, and then whether biohealth innovation should be only focused on that kind of direction, or there should be other more broad, affordable way of doing that. And 그리고 제 두 번째 코멘트, 그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저기 중국에서 오신 수 교수님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상당히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인더스트리의 그 흐름이 여러 학문 분야와 여러 단순히 뭐 물리화학,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사회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하자면은 사회 기술 시스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그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틱스의 문제, 그러니까 과연 이 굉장히 발전된 그 바이오텍에 대해서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기 발표에서는 이제 미국의 2015년에 있었던 진 에디팅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이제 그거가 사실은 여러 나라에 자극을 주고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는데 중국은 실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 참여랄까, 밑에서부터의 어떤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ask Professor Su about the civic participation in discussing ethical issues related to CRISPR-Cas9 or gene editing technology or other new and emerging biomedical technologies, and because this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it cannot be set from top down. It has to go from bottom up as well.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는 아시안 퍼스펙티브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김석관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캐치업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아시안 퍼스펙티브가, 그러니까 아시안 얼라이언스를 맺고 어떤 뭔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 세계 어떤 글로벌 레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헤지모니라고 할 수도 있고 유로피안 헤지모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빅 파마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인더스트리에 있어서의 강력한 힘 안에 어떻게 편입이 되느냐의 그런 문제지,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뭔가를 이니셔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아시아의 3국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시아의 어떤 퍼스펙티브, 아시아의 어떤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혁신 정책, 특히 바이오 혁신 정책이 이제 개인에 대한 혜택과 어떤 공공의 혜택, 국가나 공공의 혜택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퍼스펙티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고 또 발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패널 분들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한꺼번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박사님께서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사점도 많았고요. 이 발표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있어서의 성장 동력 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퍼블릭 R&D 에피션시입니다. 뭐 앞에 상하이 인스티튜트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일본 연사께서도 그 R&D와 어떤 대학의 R&D 그리고 기업의 R&D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가 굉장히 지난 20여 년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발제하신 분들 발표 내용에 성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과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가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세계 경쟁력 순위는 24위다라고 미국의 저널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걸 듣고 좀 쇼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까 앞에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에 정부의 투자의 목적은 신성장 동력, 즉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또 다른 목적은 의료비 절감, 보다 효율적인 의료 환경 구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R&D 바이오 분야의 R&D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산업화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일단 중국과 그 일본의 연사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for Japan, I have a question regarding on AMED. So I think it's very early to evaluate the AMED system, but would you tell us whether it would be effective so far to promote the governmental R&D policy? So,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Dr. Lee. I'm very curious abou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hina. So specifically for your institute. So how is it going in your institute to do some public-private partnership or to support the industrial side? So I'd like the role of your institute in the health industry ecosystem. 그다음에 제가 좀 두 번째 이슈는 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고 앞에 사회적인 수용성이라고 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굉장히 이제 conflict of interest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안에 그 뭐 일례를 들자면 디지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라고 우리가 부르거나 또는 원격 의료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텔레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라고도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런 새로운 신산업 에코시스템에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IT 회사나 커뮤니케이션 회사들도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그 생태계가 그렇게 구성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그 에코시스템에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없는지 이게 또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그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물론 김석관 박사님의 그 발표에서 우리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전략은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전략이라고 조금 저는 해석이 됐고요. 물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이 바이오 헬스 인더스트리 또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중국의 닥터 리가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면 바이오로지컬 빅데이터라는 걸 구축할 때 결국 중국, 일본, 한국이 각각 물론 구축을 하고 있지만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해서 좀 콜래보레이션을 하면 앞서 그 패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어떤 아시아권의 바이오 빅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조정해도 되면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신 그 한중일 간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같이 공동 연계를 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그 관련 발표를 해주신 우리 닥터 리께 그 질문을 저희가 드리는 걸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저희가 사실은 아까 토론자께 부탁을 드린 거는 저희 외국 연사들께 질문을 할 때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시면은 영어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의 서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코어 컴피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협력을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세계 국가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정확히 시간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약간의 한 1, 2분 정도 저도 당초 원래 패널이 4분이었는데 오늘 한 분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셔서 저도 조금 생뚱맞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과학기술계 쪽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저희도 이제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이오 분야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다. 그래서 투자 침체, 특히 R&D 투자 전체가 아마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마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일 텐데 바이오 산업이 그 유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혹은 영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나 전략적인 변화 혹은 규제상의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브렉시트가 바이오 사이언스나 바이오 인더스트리에 그 각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략적으로라도 요거는 그 슈지홍 교수님과 미야타 선생께 제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세 분 토론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 발표자들의 코멘트 그 추가적인 답변이나 아니면은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페서 수지요, would you please? Actually, today's symposium, I also learned quite a lot because I mentioned I'm plant scientist. I didn't very familiar with a lot of biomedical things. But take things as a general, it's really our Asian countries face a lot of very same challenges, aging and those things, chronic diseases. Even today we didn't mention a lot of infectious diseases. Also big challenge, new type of virus, bacteria actually occurred quite a lot, not just in a developing country, even a developed country. Yeah? A lot of bacteria more resistant to different type of a lot of drugs, antibiotics. So I think for this one, these things actually modern science. Scientists are really quite do a lot of research in this. So that because the problem, take China as we government supported R&D quite a lot in past, but of course, scientists
always couldn't satisfy. Always argue the government. We said the basic research in China just about less than 5% in total R&D. It's a problem, but the absolute amount still increased quite a lot. That's true. But how to make those research products become really applied to the clinical work, to the food industry, even for agriculture. I'm plant scientist. For example, the agriculture product prices policy. If we take the same price system, didn't concern its good quality. The good quality not only just for taste, nutrition, some other components important to the home bee. But now the Chinese government take the same thing for rice, same price almost. In this case, you couldn't encourage a farmer produce really nutritious crops. Yeah. So actually, we call the Harvest Plus projects. Some project very successful. For example, one is the Yunnan province, because some local people short of vitamin A. So we hope they can get more carotenoid. So breed some varieties of a sweet potato contain very high carotenoid. But if you take the same price, yeah, no driver for those farmers you grow those, because normally those varieties may be yield lower than the normal one. So I think for government really need very carefully, consider, take such a price, use market driving the farms. Because it's the first step. If we can eat more health food, health vegetable, health fruits, crops, I think really will be very, very good for people. Now in China, bigger expenses for other people buy health products there, mixed vitamin and quite a different types of such things. Actually, most of them contained in the plants, anthocyanin and those polysaccharide. So I think we need to get a balance. Actually, I always consider it's a training for biohealth from the field growing crop, going to the food industry, going to pharmaceutical industry and hospital. You know, if we make those things collaborate each other, certain people really can get health lifestyle, health, much more health. It's one thing. The second about my talk is ethics. It's really, I think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for whole society. Because I'm very much related with Ministry of Agriculture, because we initiated a big project for GM food. The total funding from the initiated 8 years ago, by 2020, government will investigate totally it's 24 billion Chinese yuan. But the problem, a lot of people against the GM. So in this case, government invests quite a lot, but we
actually scientists already get a lot of good results, and according to government regulations, they do all the experiments, trial, but couldn't apply in the field. Why? Because the reason, of course, very complicated, but quite a lot for common people, for public, they couldn't understand. People say, why those genes talks to the insects, why our human being, no problem for human being? If people have a very common biological knowledge, it's easily, very well solve the problem because speciality for species. So I think the scientists need to do a lot of things, make public understand why. Ethics actually changing with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early days, even in vitro fertilization, we consider it's obey God. Yeah, because religion. But now, I think most countries, no problem. In vitro fertilization, no problem. Yeah? So, scientists actually should collaborate with government, make good regulation. Of course, we need set red line. In this stage, for example, we couldn't clone man use clone technology. But also scientists consider why the 14 days is clinical. Before 14 days, okay, you can do a lot of things. After 14 days, we said no. So the scientists working development already, they want to know it's really have a very clinical point before 14 days or after 14 days. So I think those things, it's ethics. It's different. I think ethics is really different from law. It's a scientific responsibility. You need respect life, respect the most people idea. So I think this one need very careful considered. But first of all, scientists should have a social responsibility. You couldn't say, okay, well, is a library, we can maybe growing a person from fertilized eggs. That's wrong. You couldn't do that. So I think, So I think for these issues, we need attract the actual public, discuss together, know their idea, and for scientists also should consider those, how to get a common interest. Yeah. It's very important. Otherwise, like GMO is a word, still even United States, GMO already growing 20 years now. Most people, I think, they eat GM food. Even most people didn't know what is GM food. But in the United States, still a lot of people against that. Why? I need to consider. Some is scientifically, some economic situation, some is politics. Sometimes you very mixture that together. So we need to identify. 예, 땡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직 답변을 안 하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중국에서의 인센티브 그 이노베이션 바이오 이노베이션 쪽에서의 마켓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고 또 바이오 쪽에서 아마 연구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쪽에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Next, 미야타-상. Thank you very much for very important question from these guys and ladies. So I add some comment on the
opinion on Shu Sensei. So, Q Sensei. So maybe next week or the second next week, U.S. Congress is discuss about the act of labeling GMO. So every political situation around GMO is changing. The consumer wants to know which food is genetically modified or not. So that right to know is appreciated globally. But accept or not accept is a different thing. So maybe an emotional problems. So in Japan, number one importer of GMO crop, but very, very few people knows the fact. They enjoy recombinant crops, but unfortunately, they don't want. They still believe they haven't eaten GMO food until now. That's a problem for us. So we have to think about risk communication or sharing scientific fact with ordinary people. That's a key issue for us. Then I would like to ask, reply on the questions. Firstly, from Dr. Barham Soon Park. The purpose of medical innovation is always to increase happiness of the people in Japan and globally. So this is main purpose. The problem at the moment in Japan is the longevity. But we would like to reduce the time on the bed. So unfortunately, so the longevity made of two parts. One part is active longevity. The other is inactive longevity, old man or old women on the bed. So unfortunately, around less than 10 years before die, the most of Japanese old men and old ladies are suffering from diseases, and they need great care, mainly living on the bed. So we try to, applying the medical innovation, we are trying to reduce the duration. So once so today you live happily, next day, tomorrow you die. This is the ideal aim for us. And also for that purpose, maybe huge investment is required. So let's say regenerative medicine. So ordinary price at the moment is 50 million yen per person. Is too much money required. But we have to change the mind, because due to a budget system, annual budget systems, once you introduce the regenerative medicine, the disease has already cured. You live longer, healthy, and make contribution socially. First year, huge money required. But second year, zero. Medical cost is zero. But you don't, if you don't receive the medical regenerative medicine, medical cost is keeping and increasing. So accumulative medical cost is much higher than patient treated with medical innovation. But Ministry of Finance always think about annually. The initial investment is too high. That's all. So we try to change the financial technology to support medical innovation. Let's say regenerative medicine can be leased. So we pay until the regenerative medicine has effective.
is effective. So leasing model, we should consider that. So we need a more financial idea to make sure of providing money to enhancing, realizing medical innovation in Japan and globally. And the question, as to the question from Dr. Yang Hee Choi, AMED. AMED is a brand new challenge for us. This is the first challenge from of our government established, roughly saying 150 years ago. This is the first trial. 3 ministries' budget is going into one box, then managed by a bureaucrat from 3 ministries to enhance 1A, medical innovation. Unfortunately, it is the first case. It takes us 3 more years to judge AMED is going well or not. Please be patient. So now, I'm a member of some committee in AMED. So I can see, okay, they are doing very, very hard work to coordinate 3 ministries' format. It doesn't contribute to make a medical innovation, but it takes 3 years to coordinate, and smoothly management system will be appear. And digital medicine, you mean? So big data, you mean. So yes, you are right. So we are facing the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mbined with biotechnology or medical research. You are right, but at the basic level. So at the moment, so we try to collecting smart data. I think if you proces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o make some result which contribute to make medical innovation, the data set, the quality of data set is essential, not the quantity of data set. As far as I know, the big data on the globe is very, very bad quality of data, just only the quantity. So it is very time consuming and also the money consuming to process. Then the result is very poor. So firstly, we try to collect smart data with high quality of biological data and the clinical data, and so on. So this is the Japanese way. And the third, and also the question from Sun-Jan Lee-san. Okay? So 3 countries, collaboration of 3 countries leads successful case, I am hoping. So I give you some example. This is an internet connected communication system called LINE. It's a hybrid of Korean and Japanese. And also Chinese companies has key technology of IPS production. It's a hybrid venture business of China and Japan. And also the Japanese second CRO is a hybrid company of China and Japan. So maybe there is many cases, successful cases, and also there is more than failure cases. For successful collaboration with us is maybe firstly, I would like to make some adjustment of political and social framework is required. But when you look at how marriage in Korea and as well as in Japan,
political and the social framework is not necessarily adjusted, but still going well. So we just tried first to combine effort with among 3 countries. The first step must be exchange of people. If possible, we create a special fund to supporting exchange of people in a science product or a social science product. So this is the first step. The very tiny money is enough. So that's all. The final question from you. The influence by Brexit, the huge influence. As you know that the value of N is increasing. So that's a final strikes to our economies. Economy is now keeping low profile. And also most of Japanese pharma and biotech companies, they selected London as a headquarter, European headquarter of their activities. That's too bad for them. They have to move or create a new headquarters. So twin headquarters system is required in European management. So anyway, so framework of the world is always changing. So we have to prepare for any change happen on the globe to enhance people's happiness in Japan and globe by medical innovat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본에 대해서 특히 뭐 재생의학 같은 의료 비용의 어떤 의료 복지 차원에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점심 때 잠깐 질문을 했었습니다. 관심이 아메드 쪽에 많이 있어서 저희도 질문을 좀 했었는데 아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부러운 거는 이런 새로운 코디네이션 스킴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한 3년 정도 코디네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기다려줄 줄 아는 그 문화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게 못 기다려줄 것 같은데요. 통합 컨트롤 타워 만들었으면 왜 작동 안 해버리고 바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러운 것 같고요. 그 사실 아까 점심 때 말씀하시는 게 안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코디네이션 스킴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아베 정권이 굉장히 스트롱하고 오래 갈 것,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아까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And next for the Dr. Lee, would you answer for this? So okay, and Madame Yang so has 2 questions for me. So I try to answer the question one by one. The first question is how our institute to support translational research and to working together with companies. Yeah, and actually, so I come from the Shanghai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This institute is set up by the local government in 2013. The mission for our institute is to provide the local government with some consortium about to promote how to promote technical transfer and promote translational research, and also to give some suggestions about make some policies to promote this translational research and technical transfer. And another mission is to set up the common platform to support technical research and also provide some service for the company, enterprise. And therefore, so in the last 3 years, we have already set up the 12 technical platforms to support some research and also
provide a service for the company in the four fields. It's IT and intelligent manufacturing and new energies and biomedicine. And every year, so the local government gave our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some money to working together with a company to develop some common technologies. Yeah, this is the work we did in the last few years. And so actually, so every year, so and the local government gave us the money. We must working together with the hospital and with biotechnology companies. And for example, so in our institute now, so we have the next 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platforms, and we have also some drug screening platforms, and especially for the anti-cancer drugs, we have also some PDX systems using the mouse, and to help the company, pharmaceutical company, even the hospitals to screen drugs and for the cancer disease. And we have also some genetic testing platform and etc. This is the question one, so I try to answer. And the second question for the big data. The big data are actually, and our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also involved in to set up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the biological big data. And and this is also some innovation center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we have already some cooperation with European Institute of Mathematics, the EBI, and also some cooperation with NCBI. We try to also set up some measure of the database systems, and also we try to exchange some data and put some data together, perform some meta-analysis, especially for GY study and also some cancer studies. And actually, so why? So the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so it's not so very intensive like say we working together with a European country, and so maybe we should do something and so enhance this cooperation. Actually, so we can also find some cases, and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Japan, with South Korea. Actually, the last 10 years in our institute, we have already working together with the DDBJ and with other Korea Bioinformation Center, and KUBIC, we call it that, yeah. And we work together to have the training course. It's already over 10 years. And also some workshop symposium. And we have proposed some projects for many years, try to build some joint bioinformatics center of ASEAN. We have also many times a meeting in Georgia Airland, but we try to find some place in there to set up this joint institute for the bioinformatics, and this is some case we are working together already. And this year the meeting is the 14th meeting, I think so, and we are hosted by the city Xiamen in next month. And this is also some case we can also working together. Maybe later we should find
some strategies to working also tightly together. But I think so, and STEPI has already some branch now in Shanghai, so it is I think it's a good bridge. So we can also exchange ideas and also some other things to promote this kind of cooperations. Thanks.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석권 박사님 하실 것 같고요. 이상원 박사님. 예. 혹시 그 추가로 뭐 이렇게 저희가 아마 좀 코멘트 하실 내용이나 있으면은 또 별도로 저희가 받도록 하고요. 시간이 거의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 한 2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기 손 드신 분, 예, 먼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쪽 먼저. 오늘 소속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코멘트보다는 오늘 오신 연사분들에 대한 질문 위주로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그 전에 현재는 은퇴를 했습니다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었던 김기협입니다. 오늘 연사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스테피의 내년 30주년을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에이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3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웨스턴 메디슨의 어카운트로 사실은 저희 세 나라는 차이니스 메디슨 혹은 오리엔탈 메디슨이라는 걸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아까 일본 니케이 연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에이징 소사이어티에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어떻게 잘 프로모트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3국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헬스 푸드라든가 혹은 뉴트라스리칼스 이런 쪽에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3국이 함으로써 오히려 웨스턴 유럽이나 혹은 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더스트리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스테피에 감히 내년에 한번 30주년 기념으로 그러한 조금 이 바이오 파마스티컬이나 드럭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광범위한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심포지움을 이 아시안 국가들이 주최를 해서 새로운 뉴 팔리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 특별히 아마 답변을 필요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저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휴 박사님하고 리 박사님한테 두 분 다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 기업들은 화장품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고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약도 동일하게 한국의 제약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약이라는 거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많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허가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제약이나 바이오 기업들한테 신약을 하는 기업들한테 무슨 조언이라든지 중국 진출을 위해서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둘 다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질문씩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허가를 잘 받는 방법인가요?
허가를 중국에서 신약에 대한 허가 쪽은 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쪽 수지용 교수님은 플랜트 쪽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좀 그 매크로하게 한국의 기업들 중국 진출을 위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조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 박사님 먼저. Actually, it is very difficult to answer his questions because actually I do not think we have some different strategies to dealing with this issue with different countries. Even the drug developed by the company belong to the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y, Japan, South Korea. I think so. They are treated in the same similar, but it's not very easy. So because the drug developed actually, I think so. Maybe so drug developed in Japan and in South Korea may be easily to be accepted by the Chinese market because we are the same people belong to the ASEAN country, and some drug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country, maybe they must meet quite strict regulations, and because the native backgrounds are different, they must to do some clinical trials, more clinical trials by the local people, and it's I would like to say so even for the Chinese enterprise for the drug development, they get some approval is not very easy. Therefore, so I cannot say detail about that. But I think so, and they treat some pharmaceutical company from the other country the similar. It's not equally. It's yeah. This is a question. I can't answer. Yeah, thank you. Professor Su. I just add one word. Well, I think the Japanese company and the Korean company should be very confident because, according to my knowledge, the students at our university, when they visit Japan, Korea, they usually buy those cosmetics because they consider Asian ladies have the same structure for skin and those should be good. So I think no problem. Still depends on the quality and the reputation of the products. The second thing I would like, and according to the world some data, so in the future, certainly the biopharmaceutical products will increase. The new market increased about 70% will go into Asian. So I think in this aspect, this field should be a lot more space for Asian countries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Because in the past 30 years, all the new drugs in the world, it's about half of them from the natural products or using those chemical structure from the fungi, plants, modified by the chemistry. So I think this Asian people traditionally use different herbs, certain lot of new chemicals, new components will be developed by new drugs. So that's why today is a lot of American labs in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countries come to China looking for collaboration. We're working on those herbs. I think this aspect in our three countries should be collaborated and work together. We have traditions. One example. Originally, Korea Society of Biotechnology have an annual meeting with Japan, but this year they make a suggestion, both countries, they should include China. So this year, the
In the first area, it's for plant biotechnology. Conference will be held in Guizhou because that promises the rich resources for natural herbs. So I think through such an activity, make the scientists and maybe some business company. So first stage, work there, know each other, get some common interest. Then maybe you gradually can develop.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 질문은 이제 그만 받기로 하고요. 혹시 김명자 전 장관님 마지막 코멘트 한마디 해주시면 참. 네, 오늘 아주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바이오 헬스라는 그 용어 정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지컬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세 개가 융합이 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헬스라는 것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그런 용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의 용어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게 식량하고도 관계되고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테크로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헬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구도가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지금 바이오테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개발과 상용화, 산업화를 고려할 때 그 윤리적인 포텐셜 에티컬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규제를 결국 하게 되는데 국제적으로도 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결국 융합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초기 단계의 연구자가 첨단의 바이오 R&D를 하면서 느끼는 그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당위성과 그다음에 다른 분야의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 기술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보는 생명윤리 관점에서의 규제,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분명히 크게 존재할 것이므로 그것이 그 초기의 R&D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 정부가 어떻게 그 갭을 메꿔주면서 과학기술 차원에서 발전도 시키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여기 지금 지놈 에디팅이 진 에디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번역을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연구자들은 아주 그 표현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유전자 그 염기쌍에서 지금 유전자 가위에 의해서 그 내부적으로 바꿔놓는 숫자로 따지면은 ppm이나 parts per million이나 parts per billion 단위로 그 변이를 바로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정인데 이거를 편집이라고 함으로써 아주 커다란 큰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인식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과학기술이 점점 첨단화되면서 특히 생명을 인위적으로 다루는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의
것보다 좀 더 가치관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 더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기조연설 해주신 스주용 교수님 포함해서 4분 연사분 그리고 3분 토론자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지금 끝까지 자리를 안 뜨시고 이렇게 남아 계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스태피 개원 기념 국제 심포지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